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극적으로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중요했던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요. 아쉽게도 자력으로 16강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치열했던 경기, 어떻게 보면 뉴캐슬과 밀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탈락할 수도 있었던 파리였는데요. 이강인 선수 비록 이날 경기 결정적인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은바페 선수와 또 한번 좋은 호흡을 보였고 또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하며 팀의 극적인 무승부에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파리가 어떻게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를 수 있었는지 도르트문트전의 주요 기록과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F조, 그야말로 역대급 죽음의 조였죠. 이탈리아의 강호 AC 밀란, 독일의 강호 도르트문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뉴캐슬과 더불어 파리까지 한 조에 속하면서 그 어떤 팀이 16강에 오를지 또 탈락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예상을 깨고 조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올랐고요. 파리와 밀란, 뉴캐슬도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16강 가능성이 있었는데 파리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승점 8점을 얻는 가운데 밀란이 뉴캐슬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승점이 8점으로 같았으나 파리와의 상대 전적에서 밀리면서 3위로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뉴캐슬이 안방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와 파리가 무승부로 끝났을 경우 뉴캐슬이 밀란을 이기면 승점 8점으로 파리와 동률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뉴캐슬이 안방에서 파리를 4대1로 크게 이겼었죠. 상대 전적에서 뉴캐슬이 파리에 앞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파리가 도르트문트와 비기고 뉴캐슬이 승리를 했더라면 파리가 3위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밀란이 뉴캐슬을 상대로 극적 역전승을 거둬주면서 파리가 간신히 16강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차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둘째 날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황인범 선수가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맨시티와의 경기, 비록 츠르베나 지베지대가 2대3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활약을 펼쳤고요. 셀틱도 페예노르트에 2대1로 승리하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파리가 16강에 오르기는 했지만 조 2위로 16강에 올랐기 때문에 16강전에서 다른 팀들의 조 1위, 우승 후보로 꼽히는 많은 강팀들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파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챔피언스리그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과정 속에는 조별리그를 2위로 자꾸만 통과하면서 16강에서 일찌감치 강팀들을 만나서 고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고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파리가 16강에 오를 경우 어떤 팀들을 만나게 될지 전체 조 결과 살펴볼 텐데요. A조에서는 일단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의 최하위 탈락을 끌어내면서 조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16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의 대진표도 성사될 수가 있습니다. 2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차지하면서 올라왔고요. B조는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이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네덜란드의 PSV 에인토벤, 즉 아스날 대 파리의 경기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C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1위, 나폴리가 2위인데 레알 마드리드 대 파리가 16강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요. 그나마 D조가 조금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터밀란이 지나치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데 2위로 밀리면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깜짝 1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두 팀의 승점은 12점으로 같았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인터밀란과 두 번 모두 비기면서 골득실차 우세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만약 16강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대 파리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파리 입장에서는 가장 수월한 상대임과 동시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함께 생활을 했었던 쿠보 선수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이강인 대 쿠보의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2조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위, 라치오가 2위, 아틀레티코와 파리의 경기가 16강에서 이뤄질 수 있고요. G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가 1위, 라이프치히가 2위입니다. 맨시티 대 파리도 가능합니다. H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마지막 경기 안트워프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포르투와의 맞대결 전적에서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고 바르셀로나 대 파리의 경기도 16강에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16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는데요. 측면 공격수지만 조금은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됐어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조금은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역습을 펼칠 수 있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라인업을 구성했는데요. 일단 3백을 내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루카 에르난데스가 4백 상황에서 레프트백으로 뛰긴 하는데 이날 경기는 확실하게 왼쪽 센터백 자리를 차지했고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와 함께 사실상 3명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 상황에서는 리카가 많이 올라가고 오른쪽 윙백 하키미와 더불어 포백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4-3-3으로 봤을 때 바르콜라가 왼쪽 윙어, 무아니가 오른쪽 윙어라고 볼 수 있고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에메리가 이제 3미들에 가깝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평균 위치를 보시면 비티냐가 좀 중앙 지역에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면서 사실은 뭐 우가라테 같은 역할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4-3으로 많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이도 이제 사이드 공격을 보기보다는 안쪽에 들어와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줬고, 음바페가 왼쪽을 기반으로 좀 전방에서 프리롤에 가깝게 움직였고, 이강인 선수도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플레이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메잘라 위치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3-4-3의 포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왼쪽 공격수지만 4-3-3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 메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는 4-2-3의 포메이션으로 경기했고요. 필크루크가 최전방에 섰고, 아데이미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뛰었는데 전방으로 많이 올라와서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공격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뭐 소파스코어의 평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6.4점으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죠. 무안이 선수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 기회를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팀 플레이를 열심히 해주긴 했는데 결정력의 측면에서 조금은 지친 모습도 보였고 원정 경기에 좀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좀 명확한 기회를 놓치기도 했었고 또 오른발 슈팅이 허무하게 빗나가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띄워주면서 특히 도르트문트도 굉장히 피지컬적인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피지컬에 맞서 싸우면서 조금 고전하는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68분 동안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3차례의 슈팅 중에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이 1차례였고요. 빅찬스 미스가 1차례 있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4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윙포워드 같은 역할보다는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했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는 4개였는데 키패스를 이날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윙어라든지 윙포워드가 아니라 한 칸 내려와서 메잘라에 가까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점 패스가 될 수 있는 플레이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4차례의 크로스 도중에 성공한 것이 1차례였고 3차례 코너킥을 처리했고요. 다만 수비적으로 4차례 볼을 리커버리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대와의 볼 경합에서 좀 꽤 많이 패배했습니다. 9번의 지상볼 경합에서 3번만 승리했고 2차례 파울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고전했던 경기는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날 경기 이제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를 보시면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바르콜라가 이날 경기에 출전을 함께 했잖아요. 바르콜라가 사실상 왼쪽 사이드라인을 차지하면서 왼쪽 윙백이지만 왼쪽 윙어에 가까운 역할들을 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금 왼쪽 메잘라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 4백 상황으로 봤을 때는 리카가 왼쪽, 하키미가 오른쪽이지만 3백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키미가 계속 오른쪽을 차지해주면서 바르콜라가 왼쪽 윙백에 가까운 상황, 바르콜라가 왼쪽 윙어와 윙백을 차지하고 하키미가 오른쪽 윙어와 윙백을 차지하는 비대칭 전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안이가 조금 더 가운데 지역으로 움직이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기반으로 음바페 뒤에 포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에게 딱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르콜라가 사이드를 차지하면서 폭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를 이강인 음바페로 공략하겠다는 것이 에니케 감독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 보시면 그래도 파리가 이길 만한 경기를 했어요. 원정팀이지만 59%의 볼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기대 득점도 2.73골로 어떻게 보면 3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의 기대 득점은 1.08골로 한 골 정도를 넣을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슈팅 숫자 18대 10으로 파리가 2배 가까이 많았고 다만 유효 슈팅이 6대 6으로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도르트문트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이런 기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파리가 16강에 갈 만한 자격을 보였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 역시 전반 중반에 파리가 굉장히 높은 그 부분을 차지한 바가 있고 선제골을 내준 이후 좀 이제 탈락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선수 교체를 연이어서 에니케 감독이 단행하면서 확 피치를 끌어올린 바가 있는데 첫 번째 교체 대상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됐던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죠. 이강인 선수를 교체하면서 우가르테를 투입해서 배후의 수비를 좀 커버해주면서 비티니아를 좀 더 전진시켰고 그런 과정 속에서 파리가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걱정보다 빨리 부상에서 복귀한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여전히 만 17세 어린 나이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좀 유망주라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양팀이 활발한 슈팅 시도를 통해서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전반 5분에 질레가 공격적으로 전개한 크로스 패스를 필크루즈크가 왼쪽으로 밀어준 것, 마르코 로이스가 빠른 타이밍에 하프바리 슈팅을 때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골문 구석을 노렸는데 돈나루마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고요. 이에 응수했던 것도 중거리 슈팅이었는데요. 전반 12분에 왼쪽 측면에서 음바페가 뽑아준 공, 자이르 에메리가 오른쪽에 비티니아에게 연결해주고 비티니아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게 골문 구석으로 예리하게 날아들었으나 코베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도르트문트의 볼프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파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1대1 기회, 확실한 기회를 내줬는데 마무리 슈팅이 이제 골대 앞으로 빗나가면서 도르트문트가 앞서갈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파리도 결정적인 기회가 이강인 선수에게 있었어요. 전반 16분에 무안이 선수가 문전 오른쪽을 파고들어서 약간 이제 오프사이드 위치에 걸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패스가 상대 수비를
맞고 뒤로 흐른 가운데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무한이가 컷백을 줬고 순간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수비 사이로 딱 침투에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른발로 딱 돌려놓은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이강인 선수 너무 아쉬워했었죠. 이 장면이 골이 되지 않은 빅찬스 미스가 됐습니다. 여러 번 이 장면을 보여줄 정도로 사실은 뭐 이기면은 자력으로 1위로 16강에 갈 수 있었던 파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반 17분에는 루이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수비 라인에서 수비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음바페 선수를 향해 로빙 스루 패스를 기가 막히게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가 조금은 길다가 늪였는데 음바페 선수가 다리를 쭉 뻗어서 기가 막힌 또 볼 트래핑으로 살려내고 코벨 골키퍼가 제치고 슈팅을 빈골문에 했는데 또 이 슈팅을 질레 선수가 미친듯이 쫓아와서 다리를 쭉 뻗으면서 들어가는 공을 슈퍼 세이브로 막아냈던 정말 대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파리가 계속해서 앞서갈 장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전반 19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음바페 선수에게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음바페를 최전방에 두고 그의 속도를 살려서 뒷공간을 노리는 엔리케 감독의 신속한 속공 공격이 빛났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음바페 선수가 이 공을 받았을 때 수비가 다가오자 왼쪽에 바르콜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콜라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어요. 들어갔더라면 이강인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해서 파리가 또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골대의 불운이 아쉬웠던 장면이고요. 전반 24분에는 음바페 선수가 무한이를 향해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센터백 사이로 빠져들어갔던 무한이가 골키퍼 앞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조금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이 슈팅이 좀 빗맞으면서 골대 옆으로 허무하게 무산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 26분에는 마르코 로이스가 또 한 번 문전에서 왼발 하프바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번에도 돈나룸마가 막아냈고요.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파리 입장에서는 불운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캐슬과 밀란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는데 전반 33분 조엘링턴이 기가 막힌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겁니다. 이 상황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뉴캐슬이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파리 선수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전반 45분 이번에도 이강인 선수가 좋은 기점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왼쪽 메잘라에 가까운 위치에서 공격을 풀어갔는데 이강인 선수가 압박 속에서도 에메리에게 공을 연결해주고 에메리가 전진 패스로 음바페에게 내주고 음바페가 오른쪽 사이드로 파고들던 무한이에게 스루 패스를 내줬는데 무한이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또 한 번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때리면서 코벨의 선방에 막히며 전반전 결국에는 득점 없이 마쳤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폼을 연 것은 도르트문트였습니다. 46분에 율리안 브란트가 먼 곳에서 그대로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것 돈나룸마가 선방했고요. 이에 응수했던 것도 이제 발리 슈팅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였어요. 49분에 하키미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튀어오르자 이강인 선수가 뒤에서 달려들으면서 왼발 슈팅을 그대로 때렸는데 강력했지만 아쉽게도 또 코벨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에겐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51분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벤세바이니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고 만 거죠. 벤세바이니가 문전 왼쪽까지 본인이 공을 치고 들어가서 빼낸 이후에 필크루크에게 연결했고 필크루크가 4-5명의 파리 선수에게 에워싸인 가운데 반대편에 비어있던 아데이미를 침착하게 보고 밀어줬고요. 아데이미가 이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구석으로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도르트문트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파리는 정말 탈락에 가까운 상황이 됐는데 다행인 것은 5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컷백을 시도했는데 도르트문트 수비가 차단했거든요. 그 흐른 공이 운 좋게도 자이르 에머리에게 연결이 됐고 에머리 선수가 대포알 같은 오른발 땅볼 슈팅을 연결한 게 골문 구석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동점골이 됐습니다. 이 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파리가 16강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 후 공식 MOM도 에메리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 골 이후에 또 파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죠. 실시간으로 이제 밀란과 뉴캐슬의 경기도 같이 연결되고 있었는데 58분 밀란의 레앙이 왼쪽 측면에 파고들어서 올린 크로스 패스 공격에 가담했던 수비수 토모리의 슈팅이 지루 쪽으로 좀 빗맞으면서 흘렀는데 지루가 이 공을 잘 키핑하면서 퓰리식에게 내주고 퓰리식이 밀어넣는 슈팅을 기록하면서 밀란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끝날 경우 결국에는 현재 순위대로 조별리그가 끝나잖아요. 다시 파리가 실시간 순위 2위가 됐는데 이 상황 속에서 68분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빼고 우가르테를 투입하면서 조금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역습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도 패배할 경우에는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지친 선수들을 빼주고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비수 슐러터백을 투입했고 또 외지찬이 부상을 당하면서 자비처를 투입했는데요. 76분 파리가 역전골을 터뜨리는 줄 알았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하키미가 수비 배후 공간으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 음바페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빠져들어가면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맞이한 이후 마무리 슈팅까지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적용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 골이 바로 이제 음바페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렸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란과 뉴캐슬의 경기에서는 84분 밀란이 이제 오카포의 패스를 받은 추쿠에즈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리케 감독도 실시간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환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밀란과 뉴캐슬의 경기, 뉴캐슬이 경기를 뒤집으려면 2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밀란과 뉴캐슬의 경기가 비기면서 끝날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와 파리가 모두 안전하게 16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이제 도르트문트와 파리 경기는 조금 느슨한 상태로 경기가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도르트문트와 파리가 사이좋게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파리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겨울 휴식기를 앞두고 파리의 다음 경기는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 릴과의 프랑스 리그앙 16라운드 원정 경기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는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5시 메스와의 홈 경기인데요. 이 경기 이후 이강인 선수는 1월 2일에 아시안컵에 나서는 크리스마노에 소집되기 때문에 1월 4일 새벽으로 예정된 툴루즈와 트로페 데 샹피옹 경기 그리고 1월 7일 쿠프 드 프랑스 64강전 및 1월 14일부터 재개되는 프랑스 리그앙 후반기 초반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 전반기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또 아시안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한준TV에서 축구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